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청중. 이스라엘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빼앗겼던 기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억류되어 있던 포로 250여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남부의 군사기지를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 해군 소속 특수부대 중 하나인 사헤레트 13 정예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사헤레트 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테러 부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정보를 얻기 위해 적의 전선 뒤에서 깊은 정찰을 수행하는 현장 정보 수집 부대. 사실 이 비밀스러운 특수작전 부대는 영국의 특수부대 SAS를 모델로 하여 창설되었지만 1957년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부대였죠. 그리고 그동안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우간다 등 각지에서 활약하며 정부가 공식 인정한 부대는 아니지만 전장에서는 다른 국가 대원들로부터 목격담만 쏟아지던 부대였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레트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깊은 곳에 비밀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 입단하고 싶은 이들은 기본 훈련도 하기 전 혹독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에서 악명 높은 훈련으로 유명한 지옥주, 잠도 자지 않고 몇 날 며칠 동안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사헤레트에서는 입단하기도 전 후보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죠. 네타냐후 총리의 독재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헤레트 역시 적시에 임무를 부여받지 못해 하마스에게 뚫리게 되자 이들은 이를 갈고 하마스를 향한 반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질 납치가 발생하자마자 사헤레트는 하마스의 전력을 모두 파악하여 인질 탈환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은 사실상 하마스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핵심 협상 도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헤레트는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듯 가장 효율적인 침투 루트를 설계하여 250여 명의 인질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죠. 이 과정에서 60명 이상의 하마스 대원이 제거되었고 26명을 생포해냈습니다. 이렇게 사헤레트에 의해 하마스가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마스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0시 유엔을 통해 가자지구 북쪽에 거주하는 110만 명 전원에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공습과 침투 작전을 펼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폭풍전야인데요. 문제는 이 발표를 들은 이란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한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 내용을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 히안 장관은 만약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이 격화된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전선에서도 전쟁이 발발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라며 사실상 이란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거나 지원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의 무장한 헤즈볼라 민병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중동의 지형을 바꿀 전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평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하며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것을 타격할 수 있는 수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겠죠. 헤즈볼라는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으로서 군벌로 시작하여 군벌로 끝나는 사실상 테러 단체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EU, 심지어 아랍연맹마저 이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직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중국, 쿠바 등만 합법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죠. 헤즈볼라가 주둔하고 있는 레바논 정부에서도 헤즈볼라를 합법정당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이들은 좀 더 마음 놓고 테러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헤즈볼라는 자신들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정통 게릴라 투쟁단체라며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애초에 테러라는 것이 민간이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개전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의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임박했다. 전쟁의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라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자 82명, 총 163명을 태워 14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는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외무성 직원과 국방부 의료팀이 함께 탑승하였으나 다행히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옆나라 일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도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송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여러 행정적 절차와 매뉴얼을 따르느라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때문에 주이스라엘 일본 대사관에서는 마침 한국 수송기에 자리가 남는다고 하니 혹시 이스라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일본 국민은 한국 수송기에 탑승하라 했다는 거죠. 일본의 황당한 대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보낸 군 수송기는 당연하게도 한국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당연하게도 무료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보내는 수송기는 오직 두바이까지 밖에 태워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3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 원을 지불해야 태워준다고 하는데요.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상황에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게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것마저 다 민영화시킨 걸까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이스라엘에 있던 일본인들은 경기를 일으키며 한국의 수송기에 태워달라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총 51명의 일본인이 지금 한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거죠. 소식을 들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썩어빠진 행정을 비판하는가 하면 한국은 올해 초 수단에서도 일본인 구출을 도와줬다 라며 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올해 4월 15일에 시작된 쿠데타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군 사조직인 신속지원군 RSF가 일으킨 내전으로 수단 전역의 도시에서 공습, 폭격, 총격전이 발생해 대통령군, 국가주요 시설, 외교공관, 병원, 철도, 항만이 모두 공격받는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구출을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파견된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공군 공정통제사 그리고 육군제 707 특수임무단이었죠. 분쟁 지역 내 재외국민 구출 작전에 있어 공군 공정통제사가 두 번째로 작전에 투입된 사례였고 육군제 707 특수임무단은 작전 투입 사실이 공개된 첫 사례였습니다. 이른바 프라미스 작전. 대부분의 교민들은 버스를 통해 위험지역에서 벗어났지만 교전지역이라 이동이 힘든 교민들을 위해 우리 군은 방탄 차량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도와주기도 했죠.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 측에 제공한 1174km의 우회로를 한국 교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찰 자산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한국은 늑장 대응으로 자국민을 챙기지 못한 일본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일본인들도 함께 데리고 대피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본인들이 약속 장소에 모이지 않자 한국은 방탄차를 몰고 다니며 직접 일본인들을 픽업하여 버스에 태워줬을 정도로 살신성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해당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심지어 당시 대표한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더 많은 60명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네티즌들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해외 교민의 생명을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 정부만 일본인들의 목숨을 구해준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분위기가 크게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두리뭉실한 태도로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동에 대한 눈치보기 이슈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일본을 크게 싫어하고 한국에 더 편향된 시각을 보였던 것도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관련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태에 웃음을 띠고 있는 나라로는 러시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된 7일은 푸틴 대통령의 71세 생일로 하마스로부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푸틴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타협점을 찾는 데 애쓰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견해만 강조하면서 양측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을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무리하게 압박했고 하마스가 이에 반발해 공격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푸틴은 뒤늦기에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즉각적인 정전과 평화 협상의 재개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또한 미국의 이스라엘 전폭 지원은 가자 지구의 대량 학살만 불러올 뿐이라며 비판한 상태입니다. 외신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러시아가 여러 정부에게 작전을 강화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정보 작전에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중동 분쟁을 방치했다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11일에도 중동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독립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날에도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로 2.8 전쟁이 일어났다고 비판했으며 미국이 항모전단을 동지중해로 이동시킨 것을 겨냥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미국이 지중해로 항공모함 부대를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목적인가? 레바논이나 다른 곳을 폭파할 것인가? 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없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며 대신 타협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테러 제재에 나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 결과 경제 성장이 저해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가스 공급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우디와 이란이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이란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통화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 3월 중국의 중재로 양국이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나선 이후 처음입니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2016년 종교 갈등으로 국교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 수교를 위해 크게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 미국 중재로 UAE, 바레인, 모로코 등과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맺어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는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하고 이란과 한 목소리를 내자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중동 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중국과 사우디가 합동 해군 훈련을 개시하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은 9일 시작됐으며 양국 병력 100여 명이 참석해 3주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이 이런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황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약, 아이언돔을 보충하기 위한 요격기, 그리고 미 항공모함 전단을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함과 동시에 이란인들에게 분명한 주의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이 하마스에 연간 1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무부도 하마스가 이란으로부터 자금과 무기, 훈련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걸프 지역 일부 아랍 국가들이 모금한 자금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전쟁 개입 여부와 관련해 추가 경제 제재를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에 묶여 있다가 지난 9월 풀려난 이란 자산 약 60억 달러의 재동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카타르에 있는 해당 자금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는 이란이 지원하는 또 다른 무장 정파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에 합류할 가능성을 최대 리스크로 보고 제2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에 병력을 배치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을 소집했고 가자지구는 물론 레바논과의 국경 주변의 탱크와 중화기를 밀집시킨 채 헤즈볼라 등과도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장정파로 1985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점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대규모의 로켓 무기는 물론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숙련 전투원만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이 러시아의 드론 등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 세계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선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과 대치할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향후 며칠간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상전 개시까지 하마스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중동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향후 이뤄질 지상작전은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레바논으로 망명한 하마스 외교국 책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은 하마스가 2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라며 가자지구에는 군수공장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느라 바쁘고 저항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개시 시간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하마스 지도부에서도 제한된 소수만 알고 있었다며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방과 동맹국도 공격 개시 시간을 모르게 했다는 것인데 공격 30분 후 모든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 헤즈볼라, 이란, 그리고 뒤늦게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나중에 알고 접촉해왔으며 공습 상황과 이 전쟁의 목표에 대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보유한 4만 명의 병력 중 2,000명 정도만 동원된 크지 않은 규모의 작전이었고 그럼에도 크게 타격을 준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하마스를 규탄하며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며 주요국과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하마스에 대해 일반 시민에 대한 공격과 유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반격에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한 반면 일본은 테러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편드는 문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공동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죠. 이를 두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중동에 대한 일본의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지역별 원유 수입 비중은 중동이 94%였습니다. 특히 석유 등 1차 에너지 자급률이 100%를 넘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13%에 불과한 만큼 안보 정책은 미국을 따라가지만 중동 관계는 독자색을 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의 비판이 커지자 마츠노 관방장관은 12일 처음으로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는 곧바로 러시아를 비난하며 이국과 같이 보조를 맞췄지만 이번에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석유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하마스 공격은 과거 일본이 행한 진주만 기습과도 같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하마스를 일본처럼 비교하는데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한국 편만 들며 일본을 크게 싫어하는 것도 기시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후 지금까지도 전범 국가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 제품을 잘 안 사는 나라이며 대신 한국 제품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삼성의 이스라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46%를 기록하며 애플 29%를 훌쩍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이스라엘 가전 시장 점유율은 삼성과 LG가 1, 2위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 또한 1위, 30%를 하고 있으며 도요타가 14%로 2위를 하는 것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독도를 다케시마나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데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타결하며 일본의 한국 규제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동 지역 1호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항이스라엘 FTA 효과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일본이 하마스의 자금줄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12일 이스라엘 주일 대사의 말을 전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마스가 일본 지원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 체계로 공존하도록 정치적 해결책을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일본이 팔레스타인에 총 23억 달러를 지원한 점을 의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슬람권에서 석유 등을 수입하고 플랜트 등에서 담수, 정유, 전력 등 각종 수주를 받아 완전히 이스라엘 편만 들기에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한국은 중동에서 잘 조율된 능력으로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삼성과 LG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영향력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 중동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각각 600만 명, 나머지 300만 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 비율이 24%가 넘고 미국의 주요 금융 그룹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 스타트업 7천여 곳을 보유해 한국도 이들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최선의 선택으로 중동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00조 원이든 2,000조 원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바이든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제발 만나달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의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알까지도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지라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라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지라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지라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칩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절약,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현지 시간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탈동조와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이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경제 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 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의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회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터부터 400m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m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회토류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희토류를 성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한국은 이미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러티직 머티리얼즈 LTD는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의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톤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히토류 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히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 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 테리토리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유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사이트, 아연, 구리, 텅스텐, 바나듐, 우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 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교역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회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 기업 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듯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 지방, 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개최와 양자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삼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불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스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들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